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법사위와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도 경북 8개 시의회에서 반대한다. 충남 대전 통합법안도 당론으로 만들어서 오라고 역제안했습니다. 국내임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가롭게 나들이 하듯 국회를 비울 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을 만나서 2년간의 활동 되돌아보고 지방선거 전략 알아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 그 여파는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동 상황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도의 양의 포탄과 미사일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데, 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4~5주 걸릴 거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큰 소리를 일단 쳤습니다. 자, 강찬호 위원님 보시기에 네.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 미국이 딱 목적을 이룰까요? 아니면 자칫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트럼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첫째는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인물만 그냥 외과수적으로 제거하고, 또는 그 뭐 핵이면 핵,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 그 하여간 이 대량 살상 무기 그 자체를 이제 없애는 거. 네. 뭐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하고 치고 빠지면 이거는 뭐 전쟁이 아니고 그냥 외과적인 공습이죠. 근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란의 정권 자체를 레짐을 체인지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원래 정권 교체는요. 그럼 그 정권을 교체할 만한 야당, 믿을 만한 야당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미국이 도와주는 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같으면 예를 들어 만델라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미국이 도와줘서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 무너뜨리고 만델라 정권 만들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란에 그럴 만한, 지금 뭐 옛날 우리로 친다면 뭐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정도의 지금 인물이 없어요. 유일한 게 이제 팔레비인데, 팔레비 왕자, 팔레비 왕 아들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그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무슨 야당 지도자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과연 미국이 그럼 뭐 미국이 가서 직접 통치하지 않는 한 네. 이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자체 여론인데 전쟁 찬성이 27%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어디까지 전쟁한 것도 불분명한데 확 쳐버렸으니까, 너 한마디로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민 시위 강경 진압 때문에 궁지 몰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전쟁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내 여론도 지금 받쳐주질 않고, 네. 그다음에 이란도 어디까지 도대체 하는 게 전쟁의 목적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면 이거 이란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란의 가장 큰 무기는요, 역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 주변에 미국 동맹국들이에요. 그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돈만 많고 미국 무기만 사놨지 전투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란이 지금 막 물귀신식으로 그쪽에 막 미사일 쏴대는데, 처음에 분개하고 싸우겠다 그러죠. 네. 뒤로 어떻게 하느냐, 미국한테 야 우리 죽겠으니까 적당히 네가 좀 이쯤에서 끝내라. 이럽니다. 이거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동맹국들이 이렇게 나면 미국 힘들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칫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이제 질질 끌면.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네. 원유 핵심 통로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장은 200일치 원유 확보돼 있다. 물론 이제
또 심리도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 국민들 좀 안심시키는 건데 네.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최악부터 뭐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딱 여러 가지 예, 시나리오를 그렇죠. 짜서 예, 예. 예. 근데 뭐 최악의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이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서로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화재가 나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이 무질서에 의해서 깔려 죽거나 뭐 빠르게 뭐 대처가 안 돼서 오히려 지연에 의해서 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부 요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더라도 그 네. 외부 요인의 대응만큼은 질서정연하게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외교 분야와 그 국제 안보 분야는요. 정보를 국가가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절대적인 비대칭성의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일반 국민과 비교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국민이나 야당의 당연한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문 제기를 넘어서서 뭐 단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심리 불안으로 끌고 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격돌을 했는데 막판 최대 쟁점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입니다. 이에 관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형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발목 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목리를 부리는 건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통합은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분명한 건 처음에 국민의힘이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 안에서 저 이견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이게 뭐 저기 좀 광주 전남법안보다 조금 내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법사위 같이 통과 못했고 본회의도 광주 전남 법안만 이제 통과를 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부랴부랴 이제 지역 가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거의 투표에 가깝게 그렇게 뜻을 모아 오니까 이거 뜻 모아졌나? 대전 충남 것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김상일 네. 평론가님 이거 극히 신중하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노는 겁니까? 협상 전략이겠죠. 협상 전략이요. 5극 3특은 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경쟁력 강화, 지자체 경쟁력 강화 전략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빠르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면 단계별로 가지만 가능하다면 뭐 한꺼번에 뭐 하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게 협상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압박을 해서 여론도 또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을. 그 여론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밀어붙여 보자라는 것이고 밀어붙여서 여론이 또 붙어준다면 네. 도와준다면 또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면 또 그때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끝까지 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이제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지역민들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진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를 안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안 해주고 그럼 오히려 또 역풍도 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강찬호 의원은 전망을 지금 하십니까? 저 여당 야당에서는 지금 오늘 저 정전식 정책위 의장이 네. 지금 신문 사설 중에 말이죠. 예. 이 TK 통합법 갖고서는 야당 골탕 먹이는 여당 이런 사설까지 오죽하면 나왔겠느냐. 그런데 정작 골탕 먹는 건 야당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다. 우리 국민들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초반에 잘못하고 스텝이 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수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503 특.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결국은 저 국민의힘이 저 민주당 요구하는 거 다 해줬잖아요. 필리버스터. 원내대표, 저 원내 사령탑이 직접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저 누구야 김정재 의원한테 가가지고 어깨 붙들고 이제 그만해 하는 그림까지 연출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해줘야죠. 그랬더니 또 뭐 이거저거 딴 걸 가지고 막 지금 이상하게 좀 하고 있는데. 대전 충남도 갖고 와라. 그렇죠. 거기도 네. 대전 충남 얹고 하는데 대전 충남은 또 거기도 요구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민주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너무 무리하게 그냥 다 먹고 다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이제 촉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안 하면은 이제 지방선거 일정상 지금 지방선거 통합자치장 지금 뽑는 건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민주당이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장사 잘했어요. 국민의힘이 통합 놓고서 선거공학이나 의원 개인의 셈법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비난 만들게 충분히 잘했어요. 자, 이제 식사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503특 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 민주당이 그렇게 네. 보고 지금 이 야당에서는 언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원래 애초에 광주 전남만 이번에 해주고 이 대구 경북하고 충청도는 네. 원래부터 해줬듯이 그렇게 없었는데 왜요 민주당은 지금 잘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저러는 거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정적으로 돈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통합하는 지역마다 4년간 20조. 그러니까 1년에 5조씩 준다. 자, 그럼 세 군데에서 지금 하니까 대전 충청, 그다음에 대전 충남, 여기 지금 대구 경북, 광주 전남 1년에 15조 원 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내국세를 1년에 323조 걷습니다. 그중에 네. 지방 교부세가 약 19%로 해서 19조 원입니다. 자, 19조 원 주는 거에다가 19조 원에 거의 비슷한 15조 원을 따로 또 마련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제일 의심스럽게 보는 게 이 소리만 요란하지 전혀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내심 뭐냐. 결국은 15조는 못 주고 기껏해봤자 5조 줄 건데 그러면 자기 텃밭인 그냥 광주 전남 딱 주는 선에서 하고 나머지 둘은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 책임한테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걸로 딱 해서 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더 이상 이런 비아냥 듣고 싶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받아들인 이상 통합에 빨리 좀 발동을 걸어야 된다. 예. 저는요. 자, 김상일 평론가님 반박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산실장 출신이시고 네네. 2차관 출신이에요. 예산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신 분이에요. 예. 예? 근데 예산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은 뭐 이렇게 잘라서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5조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효과가 있다면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일종의 썬크 코스트거든요. 네. 매몰 비용이에요. 국가 예산이라는 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효과성이 없이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전시 예산으로 자기들 이 전시라는 게 전쟁이 아니라 보여주기 예산으로 지금 줄줄 새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합리화 시켜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얼마든지 5조씩 왜 못 줘요? 충분히 주죠. 그리고 한 군데 5조를 준다고 약속을 하면 예산은요 형평성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못 해요.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을 어느 기관에 10명을 늘려준다. 그러면 다른 기관도요. 다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요. 지금 그거 광주 깨지면 전남만 몰아주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다 무너집니다. 예산의 기준이. 그리고 5조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쓰겠다.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또 그런 돈은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예산실장 2차관 출신인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그런 거 안 맞고요. 대전 충남의 경우 자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정권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 생색을 자기네가 낼 수가 없어가지고 목리 부리고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왜 한다 그랬어요?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게 맞으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해야지 뭐 어느 군데 선거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는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네. 완전히 제가 들은 거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강찬호 의원님 짧게. 예. 좀 전에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쪽에서 하자고 해놨다가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거 갖고 장사할 것 같으니까 뭐 그 전혀 제가 들은 거고 정반대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그 김태흠 이장우 시장 도지사 쪽에서 냈어요. 이 낸 거하고 지금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보니까 자기네들 의견이 거의 0% 지금 반영됐다는 게 이장우 김태흠이랬던 국민의힘 입장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아마 이거는 뭐 본인도 아마 아실 텐데 대표적으로 그 자치단체들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국세 중에 양도세, 부가세, 법인세 이거 국세 징수권 달라. 이래야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제 예산 계획 짤 수 있어요. 자치도로서. 두 번째로 환경 각종 절대 농지 지목 변경 등 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권 이거 좀 자기네한테 달라. 이거 두 개 다 지금 현재 민주당 안을 보면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문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계속 정부가 갖고 있겠다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5조라고 얘기했는데 충남 대전의 경우에는 그건 기업이 많아서 본인들은 9조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그런 유불리만을 따진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 지방에 뭔가 해주려고 그러면 지방이 원하는 거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장우 김태흠 말만 듣고서 어떻게 좀 전에 김상현 운영을 합니까? 그 그건 안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재정을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인데요. 그 재정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뚝뚝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재정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권한 문제도 얘기했어요. 권한 그리고 문제도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를 어떻게 다 지방세로 돌려줍니까? 다가 아니 일부를 달라고 일부를 아니 달라고 한 양도세 거죠. 이런 거의 다죠. 아니죠. 그게. 그중에 일부를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안 갖고 있으면 자치단체가 결코 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여기까지요. 있어요. 네. 예, 주제 바꿔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사법 파괴법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탄대회 열었는데 규탄대회 명칭이 되게 길어요.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해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뭐 도보행진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 조작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입니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강력히 이제 비난했습니다. 사법 독재 3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뭐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해달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요거는 짧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새 법이 앞으로 시행이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짤막하게 제가 볼 때는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사법권의 독립이 아예 없는 그야말로 제3세계 독재 파시즘 국가나 다름없는 국가가 됩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나나 우리 당에 불리한 판결한 판사 법외국제로 묻겠다. 나에게 불리한 나나 우리 세력에 불리한 수사하는 검사 법외국제로 딱 묻겠다.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검사나 판사가 법에 입각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그리고 이러한 그 법을 하필이면은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고 5개 재판 걸려 있어 갖고 다 그렇게 지금 그 재판도 받아야 되고 수사 기소 다 여기에 노출되는 이런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누가 봐도 지금 위인설법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 취소라는 전대미문에 반헌법적이고 반사법적인 이러한 지금 작태를 지금 친명 모임의 어떤 귀치로 걸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그 이석연 바로 딴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문명국가 수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지금 친명 인사가 된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저런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워낙 힘이 세니까 이제 가는데 결국 역풍을 받을 거다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언젠가는 역풍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이게 과유불급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법개혁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사법 신뢰를 뭐 떨어뜨린 게 법원 책임이 아니란 식으로 얘기했던데 진짜 그런 게 또 사법 신뢰를 또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자, 과거에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정권이나 정당이 있으면요. 국민들이 아예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감히 말을 뛸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유불급의 부분이 있어요. 일부 수용해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강 의원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란에 미국이 저렇게도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 세력이 변변한 반대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국민의힘이 변변한 견제의 주체가 견제와 균형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이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강성은 인정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 명절에 부산 갔는데 부산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번에 폭망하게 해야지 우리가 보수 다시 살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오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부산 가서 저 같은 민주당 인사가 부산 가서 부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은요. 일단 자신들이 메신저로서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메신저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메시지 아무리 내봐야 네. 그 메시지는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아닌데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전에 이 민주당의 저런 작태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가서 무슨 행위를 하건 그건 관계없고 우리 민심이 이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 말한 대로 똑같이 국민의힘은 자기 몸에 묻은 오물부터 털어내야지 몸에 오물이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청결하자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는 반드시 민심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일지 뭐 어떤 심판일지 모르지만 저는 심판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시간 그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하고 네. 빨리 자각해야 되는 우리 부분이라는 김상일 위원도 거죠. 빨리 좀 그 시간을 짧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는 강찬호 의원님이 집중 취재를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또 다뤄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네. 민주당 공천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각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제일 어려울 때 자신 지역구 내줘서 대선 패배 이후 정치적 재기의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예. 김남준 전 대표 출사표 던졌고 송영길 전 대표 지금 3번째 출판 기념회를 바로 계양에서 네, 지금 한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찍고 아마 인천으로 왔던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계양에서 네, 지금 네.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하고 있고 네. 거기에 한 취재원이 지금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에게 실시간 상황을 계속 문자로 보내주고 있는데 네. 자 강찬호 의원님 단독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송 전 대표가 계양 양보하게 된 사연도 거기 있는 네. 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전에 굉장히 궁금해하던 대목이 있었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패배를 해서 패배한 대선 주자로서 이제 칩거하고 있는 마당에 돌연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당 대표를 사임하고 네.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면서 또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개항을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첫째, 왜 5선에 저 당대표까지 지내고 5선 개항을 국회의원 잘하던 사람이 왜 개항을 갑자기 버리고 그다음에 아무 연고가 없는 서울시장에 나가냐. 인천에서 쭉 정치인 활동해왔고 네.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또 윤석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 효과도 이번에 뭐 패배가 확실한데 왜 나가냐. 그리고 굉장히 억측이 떠돌았어요. 무슨 이재명을 거래했나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최초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그동안의 옥중 생활을 회고하는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이제 책을 내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그 책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직접 책에 썼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이제 이재명 그때는 패배한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집권하면은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당 지도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네. 비대위가 들었었는데 그 비대위는 무슨 비대위냐? 친문 비대위예요. 그때 민주당은 친문당이었기 때문에 친문 비대위인데 어쨌든 그 친문 비대위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분당갑 안철수가 나온다는 분당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 뭐 질 게 뻔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정치 검찰 칼날에 이제 막 맞아서 정치 생명 끝난다.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것이고 돈 거래설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협의를 매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경기지사 나가라고 권했다. 그리고 나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경기지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 네. 이제 만났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나는 전혀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 송영길 대표는 그러니까 김동연 보고는 서울시장 당신 나가고 내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뜻도 그렇다. 내가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김동연이 No, never. 나는 경기지사 올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러면 김동연이 경기지사 나가고 송영길은 서울시장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결국 이렇게 보면 정말 송영길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결단. 그 정말 그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받는 곳이 개항을이에요. 네. 거기 5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또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고 승산도 없고 연고도 없고 명분도 약한 서울시장에 나간 이유의 핵심 이유가 결국은 그 이재명 이대로 놔두면 이재명을 국회 밖에 놔두게 되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정치 생명 끝난다. 지켜줘야 된다. 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 또 하나만 그냥 네네, 사적으로 보시면 말씀하세요. 예. 당시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송영길 대표가 전국의 사찰을 막 돌아다녔어요. 뭐 속리산 법주사도 다니고 그래 대구 팔공산도 다니고 그런데 동화사도 다니고 그런데 광주에 증심사라고 있습니다. 네. 증권할 때 증, 심장할 때 심, 증심사 여기 머무르고 있는데 친명 핵심 의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두 명이 찾아와가지고 친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찐명. 네, 찐명 하여간 핵심 둘이 와서 예. 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 해서 개항을 해서 나와서 서울시장이나 이런 광역단체장 출마를 좀 결단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요거는 짧게 여쭤볼게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여쭤보기 전에 김남준 출판기념회 예를 네.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개항산에 맨발을 벗고 올라가는. 네. 그걸 또 유튜브에 맨발 올라가서 그렇죠. 네. 얘기하는 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자기 네. 의지를. 네. 근데 김남준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대표가 와서 네.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친밀감, 네. 어떤 그 아주 좋은 뭐 관계인 네.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약간 묘하던데. 묘한 정도가 아니고 친명들은 그걸 보고 그냥 네. 열불이 나서 지금 죽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저게 무슨 뜻이냐? 지금 친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상황이 묘해요. 왜냐하면 송영길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아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송영길 대표 책에 따르면 정말 자기가 큰 희생을 해서라도 지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 친명 중에 핵심 친명인데 이런 친명이 개항을 해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역시 그 대통령의 입이라는 대통령 대변인 출신 역시 친명인 젊은 친명이죠. 김남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정청래 대표는 이 송영길 대표의 복당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네. 그렇게 친명들이 압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해주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만났다는 지금 그런 상황 얘기가 없고. 출판기념회? 아니요. 출판기념회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예. 출판기념회에서 오냐 안 오냐가 관심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송영길 대표하고는 별 그래서 지금 접촉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마당에 오히려 김남준 이 출판기념회 가가지고 네. 한마디로 손 꽉 잡아주고 후원자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네. 아니 당대표가 지금 개항을 해 만약에 김남준 송영길이 이제 다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뭐 그게 경선이 될 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면은 네. 오늘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도 의당 와가지고 네. 역시 손을 잡아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켜봐야 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네. 한마디로 친명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김남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직은 연조가 처지는 김남준 쪽을 의도적으로 띄워줌으로써 네. 이 친명 간의 이런 어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이렇다면 당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매듭 지어질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전략적 그 위상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 논쟁을 너무 강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친명 지지층에서 송영길 대표의 필요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 아주 실질적이네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죄인 것이냐,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죄인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국회의원 하실 만큼 했어요. 근데 왜 또 거기서 하셔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386 시대가 후배들한테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걸 해야지 언제까지 본인들만 해야 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 게 있고, 그리고 취재하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걸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뭐 서류라든가 서류책 있잖아요, 증언이라든가 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희생적인 정치인이었을까라는 게 저는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한 개인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을 놓고 볼 때 이 네. 정도의 희생적인 생각을 하는 정치인은 제가 볼 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신의 그러면 왜 재산이나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 교통정보 듣고 자,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한 예, 상황.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개기월식이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붉게 물든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군포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곡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도 월곡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강릉 3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이후 영남권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는 2, 3, 4차로와 또 갓길을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문수터널 출구부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하시던 말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그 원내대표를 하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조건 무슨 분당갑을 전략공천 해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논리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송영길 대표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다른 정치인을 살리려고 했다? 이 주장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송영길 그 전 대표가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자기의 목적과 자기 욕심에 또 충실한 정치를 해오신 것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거를 희생해가지고 한 사람의 정치를 위해서 나를 불태우겠다. 이게 모든 게 진실로 드러나고 그런다면은 본인을 희생해서 대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네. 모든 국민이 인정해주는 반열에 올라가시겠죠. 자, 네.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가지 강찬호 의원님. 자, 그렇다면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뭔가 본인도 뭔가 이득이 있거나 뭐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 계양구 버리고 네. 그 서울시장 했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었을 거라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서울시장의 도전이라는 그 게 자체가? 그렇죠. 엄청 큰 거죠. 글쎄 뭐 알겠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면은 서울 전멸한다라는 우려 속에서 반대했던 거는 안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 구청장 후보들은 다 죽여도 되고 이재명 후보만 살리면 된다라는 그때 그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정치 그 속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이 되는 네.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논쟁으로 남겨두고요. 하여간 네. 저는 김 위원장 우리 김상일 위원장 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발언 대목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라지만 그게 정말 내용상 무죄냐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의 주장과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주장은 정치 검찰이 완전히 허위 기소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무죄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유는 애초에 그 검찰이 있지도 않은 혐의를 가짜로 만들어서 했다는 것인데 네. 지금 적어도 제가 보니까 그 주장과는 달라요. 지금 상당히 나름 혐의는 있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송영길 지금 저렇게 막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나대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 두 번째 지금 586 이제는 좀 후배들한테 양보해요. 아니 그럼 총리부터 내놔야죠. 그리고 정청래도 지금 내놔야죠. 이런 사람이 여당 대표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그럼 그런 것도 다 내놔야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라는 게 여전히 586 세대가 어느 정도 그 포스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자치단체장은 괜찮아요? 강원지사? 아니 그것도 당장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 일리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김상일 위원장이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아픈 곳 두 군데를 지적한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그 재판이 지금 무죄라고 겉으로 기뻐하지만 정말 그게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허위 기소만이냐 오히려 내용을 보면 혐의는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비판의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고 둘째는 지금 송영길을 비롯해서 김민석, 정청래, 우상호 다들 너무 올드보이들 너무 오래 하신다. 지금 이것도 인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상당히 저는 제가 이제 이 방어하는 입장을 떠나서 이 자체는 굉장히 정말 민주당의 의미 있는 네. 그 민주당 인사에 그 의미 있는 자기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KBS TV의 네네. 그 평론 프로가 예, 있잖아요. 예, 예. 3시인가. 예, 예. 사사건건. 사사건건에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요. 예. 386이 이제는 저도 586. 저도 386의 막내, 그러니까 586의 막내거든요. 네. 저도 586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때가 됐다. 우리 출연도 양보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저는 출연도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할 아니요, 출연은 의사가 이 있습니다.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고맙습니다. 분대로 하고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걸 병행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양쪽을 병행하고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당이란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가 방법 찾아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 얘기했고요.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어떤 극적인 반전을 지금 이제 석 달 남았고 석 달도 이제 파들어 가는데 어떤 반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장동욱 대표가 물러나야죠. 장동욱 대표 제대로 제 생각에는 중도층을 이제 외연 확장을 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방법으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거를 제가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예. 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다들 그래요. 방법이 없다 그래요.
뭐 당원 당규상 뭐 어쨌든 간에 당원의 네. 어떤 득표를 해가지고 된 대표를 네. 끌어낼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네. 그냥 배가 침몰한 다음에 배가 확실하게 침몰하면 즉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러면 이제 선장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아니 이게 내 책임이냐. 애초에 어차피 질 선거였는데 그리고 어차피 질 선거인데다가 계속 지금 대표 욕하고 지도부 욕하고 이런 그 당내 적들이 이렇게 많은 선거 이 정도 치러낸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선거 후에도 자리를 그냥 고수할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은 물러나지만 네. 지금 당내에서 최대 어떤 그 득표력을 갖고 있는 표를 줄 세력이 네. 윤 어게인 세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애니타임 복귀할 수 있다. 장 어게인. 지금 이런 지금 시나리오까지 선거 뒤에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10만 원 보통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지금 제일 저는 그 사실 국민한테 얻어맞아야 될 사람들은 장 대표가 아니고 그런 장 대표를 그냥 뭐냐 그 뭐죠? 그 닥쳤던 개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 지금 해법이 결국 이거예요. 지방선거 폭망해서 그때 몰아내자 이건데 네. 이거는 공당의 선거를 포기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고 1년에 400억 이상 받아가는 이 국고 보조금 이거 몰수해야 됩니다. 이런 당은 이 자체로 해산 사유예요.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상일 네. 의원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까 송영길 정청래 지금까지는 안 만난다고 이제 강 의원 말씀하셨는데 5일에 네. 국회에서 만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만나야죠. 예, 하도 안 오히려. 만나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하도 막 만나라고, 이렇게 압박을 네. 하니까 네. 드디어 네. 이 방송을 듣고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좀 출판 기념은 어떻게 창사가 어떻게 됐나? 자, 출판 김상일 기념회. 평론가님. 네. 이 새도 두 날개로 날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게 견제를 제대로 못한 국민에게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불리하고 국가 네. 미래에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결정적인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적인 조언은요. 지킬 걸 지키라는 거예요. 보수의 의미가 뭡니까? 네. 컨저버티브, 컨저브. 지킨다는 거잖아요. 헌정 질서, 법치, 네. 그다음에 사회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 문화 네네. 이걸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지키고 있죠? 헌정 파괴하려고 한 사람을 지키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게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지킬 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헌정 질서, 법치 이런 거잖아요. 네네. 헌정 질서와 법치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려고 했던 불법 개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청산을 해야죠. 거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요 권력의 독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견제 심리가 강한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을 견제 못할까요? 견제 역할을 해줄 축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축을 세워주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내란과 불법 계엄을 정당화시켜주는 면죄부를 주는 거라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요 끝장입니다. 자, 예. 강찬호 의원. 그 이번 주말 의총 말고 그 전에 의총에서 뭐 한번 세게 붙을 줄 알았더니 네. 뭐 다른 주제를 갖고 오기도 했지만 들어없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끝나고 의총이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절망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현상이 나오냐면 우선 의총이 열리면 떠드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일단 친한계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한계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뭐 어차피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쪽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발언에 어떤 무게가 임팩트.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뻔한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결국 장동훈 편도 아니고 한동훈 편도 아닌 의원들이 얘기할 때 좀 무게가 가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예를 들어 김용태나 김재섭 같은 사람들인데 딱 그 정도 얘기하면 끝나요. 김용태, 김재섭, 뭐 권영진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냥 뭐 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중진들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과거 행적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작년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고 갑자기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이 급부상을 하고 뭔가 그럴 때 본인들 관저 앞에 가서 윤 대통령 뭐 지키는 그런 시위 비슷한 것도 하고 뭔가 보니까 본인들이 흐리멍텅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절연하겠다. 윤 대통령 정말 잘못했다. 이거 윤핵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행적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거든. 이게 뒷목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행적을 네. 부인하게 된다. 네. 그런데 이걸 또 자기가 앞장서서 부인할 용기가 없어요. 이거를 했다가는 괜히 내가 트집 잡히고 이걸로 네. 해서 다음에 혹시 이거 공천에서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저 김상현 위원님이 잘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윤이 단지 장동혁이나 그 지도부가 전윤이라는 게 아니야. 나도 나의 과거의 행적에서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한 게 있다면 나의 행적도 절과거사, 절행적 이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자신의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지도부만 공격하기가 부담이 가는 것이죠. 각자의 그 헌법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들이 책임을 그렇죠. 전혀 못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요 집단적으로 다 본인들이 그런 과거의 본인의 행적을 반성하고 그걸 그야말로 그것과 절연하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한테는 네. 사실상 이제 좀 물러나달라고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뒷목이 땡기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좀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만 오늘 민주당의 그야말로 헌정 파괴, 3개 악법 통과, 네.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법의 판결을 부인하면서 헌재 판결을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이 어떻게 지금 법원의 판결을 지금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 똑같은 사람들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보수는요. 지킬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보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는 보수가 무슨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네. 국민의힘이 제일 무서워야 되는 세력이 뉴 이재명이에요. 네. 자,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가장 일단 뭐라 그럴까, 이혜원 후보자 낭만 그 자리에 네.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죠. 사선의 박홍근 의원, 안정성을 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드는데 여튼 박홍근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 반명이었죠.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제책사였던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총리급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명을 했습니다. 또 차관급 황해지사의 명계남 배우 김상일 평론가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라 그럴까요? 한 10여 명 되는 이 인사 어땠습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띄었어요? 무난한 인사도 있고요. 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정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화영 변호인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예요. 인사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인사들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훌륭한 인사들도 있지만. 네네. 근데 10개를 잘해도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부각이 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이 보훈 인사를 마무리를 못한 거 아닌가. 보훈 인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해서 끝내시고 이제 보훈 인사를 넘어서서 네. 진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사로 제가 박수 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인사들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 저는 딴 사람도 딴 사람이지만 이 박홍근이라는 이분 네. 이 700조 원이 넘는 지금 우리 국고를 책임지는 정말 나라 국가의 중요한 그런 지킴인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한 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 비서실장, 원내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적극주의자 아닙니까? 확장 재정을 그냥 너무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냥 그리고 계속 간다. 추경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추경호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싫어하는 정권이 왜 저렇게 추경은 좋아하냐? 추경호 정권이냐? 농담이지만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추경호는 추경을 좋아하는 건데. 추경을 좋아하는 추경호. 그러니까 그래서 추경을 좋아하는 정권. 추경호 이름 자체가 추경을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농담 이거. 아니 제가 이거 왜 제가 아재 개그인데 왜 했느냐? 아니 그 정도로 추경을 남발하니까 그런 소리 나온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하고 한 몸이고 네. 대통령 말씀을 잘 듣는 분인데 거기다 또 의원이고 자기 지역구 민원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분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강하게
정치권에 네. 이 저 확대 예산 이런 요구를 막아서 조정을 하고 좀 이런 재정의 균형을 지금 추구하는데 뭐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자리에 이런 사람을 앉혔다.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거. 그래요. 아주 이건 제가 걱정돼요. 반박을 좀 안 할 수가 예, 예. 없는 김창희 부분이니까 평론가님. 좀 말씀을 시간은 드리면 한 네. 30초 남았습니다. 어느 예. 정권이든 네. 그 정권이 추구하는 것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 재정의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책임 정치가 되는 건데 기존의 예산의 원칙들을 부셔가면서 하는 거는 큰 문제로 나중에 부메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총괄청이라는 네. 뭐 기획예산처 옛날에 예산실이었죠. 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알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효과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이 없이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아니다?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홍근 네. 그 내정자가 메시지를 냈어요. 뭐라고 네네. 냈습니까? 그 국가의 앞날을 위한 기획을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 그 국가 미래에 대한 기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네네. 그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1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부탁하는 예산들을 쳐낼 수 있는 기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상훈이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 입원 중인 아버지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 대신 두 동생을 챙길 사람은 상훈이뿐인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형과 중증 뇌병변 장애로 발작이 잦은 여동생은 늘 상훈이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는 상훈이. 생활비와 약값, 밀린 공과금 걱정에 초조한 마음은 일상이 됐는데요. 병간호와 돌봄 속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훈이가 희망과 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에 또다시 최대 7cm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내일 이른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빙판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운전하실 때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 제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많겠고 개기월식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요. 영동과 영남은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오늘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1.8도로 평년보다 3.4도가 높았고요. 광주의 기온이 15.7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은 평년 기온을 2, 3도 정도 밑돌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가 대체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남 동해안을 위시해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고 동해안은 당분간 너울이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미군 기지 등의 드론 등으로 반격에 나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45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77주년을 맞아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조국혁신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석 달 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특히 민주당과 선거연대는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과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 알아봅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자, 어제 창당 2주년 행사는 어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 2년 조국혁신당이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저를 인재영입 1호로 영입을 하면서 창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은 그냥 조 대표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호남 쪽에 나가면 당선될 거다. 그게 좋지 창당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창당을 했고 그리고 작년 7월에 네. 공식적으로 정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술 취한 선장이다. 만취한 선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을 얘기했을 때 네. 성급하다. 괜히 역풍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 물론 본인들의 자충수가 민주당도 있긴 처음에 했죠. 조심스러웠죠. 예. 굉장히 정무적으로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 이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검찰청 해체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나간 주장 아니냐라고 했는데 해체했죠. 지금 해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증명해왔던 시간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장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앞에서 이게 쇠빙선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앞에서 치고 나가서 그게 결국은 큰 사안들이 지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실 결국은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그 선두에 서서 그거를 마치 선발대처럼 쫙 끌고 그렇죠. 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뭐 하객진에서 맨 앞에 망치선이라고 있거든요. 네. 망치선이 앞에서 끌고 나가고 네. 본진이 포위해서 사실은 적을 섬멸하는 건데 네네. 저희들이 망치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의문부호를 해소하면서 망치선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민주당과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본진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길다. 탄핵, 검찰 해체, 창당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민주 시민들과 또 민주당이 본진으로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룬 성과다. 저희들이 뭐 다 우리가 한 일이에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깃발을 들고 우리가 앞장서서 뛰어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22대 총선 당시엔 선명한 쇄빙선 네. 정권심판 구호였는데 족 대표께서 자강 쾌속정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쾌속정은 무슨 뜻일까요? 빠르게 앞장서서 문제를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네. 이거를 깨트려야 돼. 쇄빙선은 얼음을 깨고 앞으로 얼음을 나가는 깨고 가야 거고. 되고요. 예. 쾌속선은 먼저 앞에 가서 의제를 또 이것도 선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처음부터 예. 사회권 선진국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개헌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국민투표법이 네. 그 개정되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뭐 이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당내 권력 투쟁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들이 있는 평가가 있는데 네. 실은 저희들은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고 근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단순히 공소 취소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소 취소 사유가 있는지 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영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검찰권 오남용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오남용 사실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하는 이런 법안을 저희들은 작년에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본인의 욕망이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따박따박 거쳐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쾌속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 뭐 최근에 뭐 사법개혁 3법 통과되고 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작년 3월 달에 이미 조희대 탄핵안을 내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인만 하시면 탄핵은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저희들로서는 쾌속선의 역할이지 않겠냐. 네. 예. 공소 취소 말씀을 하신 김에 여쭤보면 뭐 공소 취소를 하려면 그냥 정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에요. 밀어붙여 가지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국민의 어떤 반발에 이제 직면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정조사를 하든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유가 있다면 이게 사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을 다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구나 하면은 재판을 해야 된다고 계속 보시는 해야 거예요. 되는 거고 예. 저는 취소할 사유가 몇 개 재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만 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 국민들이 이건 진짜 너무했네 라고 할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좋겠지만 국정조사라는 게 수사권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재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법무부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든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따박따박 추진해 가야 된다. 국민들도 설득을 해내고. 근데 그냥 주장만으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칫하다가 보면 공소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쟁의 하나로 소모되면 정치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동티나는 수가 있다. 저희들은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뭐 동해 사건, 서해 사건 또 뭐 원전 등등등 환경부에서 네네. 벌어졌던 많은 일들, 그 산업부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계속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는 재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법무부에서도 감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와 제도 안에서 따박따박 사실관계를 재조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질문은 지난 2년간 당이 만든 가장 혁신적인 성과는 어떤 겁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까 대답 다 중에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을 예, 예, 하셔서 예. 네네네. 뭐 검찰청 해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딱 석 달 남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겁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국힘 제로입니다. 국힘 제로. 그 사실 지방 정부가 네.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 12월 3일 날 밤에도 보면은요. 각 지방 정부들이 청사 폐쇄하고 그 지역에 계엄사령관으로 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그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부패제로입니다. 사실 뭐 죄송한 오늘 뭐 영장 심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강선우, 김경 뭐 아직은 뭐 무죄 추정이 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돈이 오가고 뭐 쪼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지방 정치가 부패해서는 안 되죠. 이 부패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투표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무투표 당선. 네. 지금 양당이 워낙 강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수도권, 영남, 호남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487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군수구청장들도 무투표 당선이 돼요. 막. 예.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직선거에 따른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 무투표 당선 노. 예,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입니다. 아까 그 세 기준 중에 국힘 제로 하셨는데 예. 지금 제가 뒤쪽에 있는 질문을 조금 네네네. 앞쪽으로 끌어오면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구도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요즘 자, 뭐 그렇죠. 어떻게 예. 신장식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요즘 사실은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보여준 국민의힘 의원들 그 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구 경북 전체 백년대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통합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저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당 안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시구는 통합하자 그러고 어떤 시구는 통합하지 말자 그러고 원래는 당론으로 통합한다고 했다가 당론으로 반대했다가 또 다시 당론으로 또 찬성을 하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들은 통합 반대 결의를 막 하고 너무 리더십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 맡겨도 되나 하는 생각들 대구 경북 주민분들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이 네. 어떤 분을 그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통합도지사, 통합시장으로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즘 상황입니다. 그래요. 요즘 상황을 보면 대구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호남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고 아유, 당연히. 이런 경쟁이 호남 정치를 혁신 발전시킨다는 조국 혁신당 입장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식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사실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이제 호남에서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그 이후에 뭐 재보궐선거 이런데 그다음에 그 어떤 득표율 이런 데서 네, 돌풍을 네. 일으켰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위상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골목까지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국민들에게 조금 아직은 쉽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 합당 공방 합당 이슈 때문에 저 당이 계속 가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니까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 특히 호남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반사체냐 발광체냐라고 이렇게 대선 후보들 깜들을 이렇게 좀 보시잖아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지 유일한 발광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뭐 다른 분들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호남 분들의 기대감은 저는 호남에 요즘도 자주 가는데 굉장히 자주 지난 토요일에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감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당 간에 이 경쟁이 있어야 된다. 호남에서도 경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정 시절에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1당 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거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다른 대안 큰 집인 민주당 효도를 많이 받으셨다면 호남에서 작은 집 효도도 한번 둘째 효도도 한번 받아보시라. 효도 경쟁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가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합당 논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단 지선 이후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선거 연대라는 게 지방선거가 이제 그 목전에 있으니까 선거 연대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조국 대표도 양당 간 선거 연대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현재 아직까지는 미온적이거나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크게 이겨야 된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까지 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겨야 됩니다. 크게 단결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좀 큰 틀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연을 놓고 보면 다 안타깝고 아쉽고 다 당선돼야 될 사연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절실한데 모든 후보가. 그리고 뭐 열심히 몇 년 동안 뛰어온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그래서 저희들은 국힘제로 부패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왜냐하면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샐 틈 없이 연대하고 단결한다. 근데 연대와 단결,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늘 하던 얘기 언제 밥 한 끼 먹어? 언제 술 한잔 해? 이런 얘기인지 몇 날 몇 시에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 식당에서 만나서 우리 이거 먹읍시다 라는 얘기인지는 민주당이 좀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신장식 의원님 말씀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선거 연대를 논의할 땐 처음에 큰 틀의 어떤 원칙을 얘기하지만 당연합니다. 결국 가서는 우리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출마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정춘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돌려서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뭐 꼭 우리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보당 후보도 진보당에서도 뭐 평택 쪽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원칙은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자 이재명 문재인의 길을 갈 거냐 이낙연의 길을 갈 거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당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 민주당 사유로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 생겼을 때 아예 당원을 개정을 해서 출마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러고서 집권했죠. 이낙연 대표 시절에 갑자기 그 당원을 바꿉니다. 바꿔서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서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오거돈, 박원순 이후의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을 했고 졌고 그리고 정권을 뺏겼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주에서 이상직 의원 그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가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책임과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후보 출마 안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선거에서 다른 민주당 이외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고 집권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한석 두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리고 정치적 하나의 정당이 정부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어떤 것일까? 후보를 내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인지 네. 국민의 신뢰를 앞세울 것인지 저는 좀 긴 한목에서 선택을 민주당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당장 뭐 그 자리가 광역자치단체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걸 포기하기 힘든데 그걸 포기할 때 더 큰 틀에서 큰 걸 얻을 수 있다. 예, 그런 뭐 거기는 말씀이시네요.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뭐 지금 149석인데 150석이 민주당이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네. 자, 그 신뢰 문제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일단 조국 대표 어디 출마할지 관심입니다. 아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기대도 말씀하셨는데 자 조국 대표 출마 지역이 언제 가셔야 될지 조 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한 4월쯤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뭐 하셨는데 3말 4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원래는 한 3월 중순경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그래요. 예, 예. 좀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소위 합당 이슈로 한 3주 정도를 예. 조금 내부적인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예. 외부적 판단을 하는 데는 좀 한 3말 4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조국 대표가 그 무슨 손오공이라도 돼서 몸이 한 서너 개였으면 좋겠어요. 군산에서도 시민들께서 조국 대표 이쪽으로 출마해라라고 네. 그 무슨 뭐 추진위원회 같은 걸 꾸렸다고 하고요. 부산에서는 조국 대표 고향인데 고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저런 그 요청들이 있어서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여러 정치적 판단들을 고려해서 그때는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쏠려 있다 이런 걸 얘기할 그건 지금 단계는 말씀드릴 아니죠. 단계는 아닌 것 그죠? 같습니다. 예. 알고 계시더라도 말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국 대표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뭐 이게 호남이 될지 부산이 될지 아니면 수도권이 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그 연휴까지 해가지고 3법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장악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난하고 뭐 도보행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갑자기 중단했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법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네네. 당장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니까 대구 경북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구 경북 통합법 통과시켜 주세요. 갑자기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같이 본회의에 못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래놓고는 또 이제 뭐 오늘 도보행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사법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보행진을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님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거 대구 경북 통합 그 낙동강 오리알 되면 본인들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필리버스터까지 종결해요. 네. 그러니까 눈은 제밥에 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사법개혁 3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소위 윤어게인 오늘 행진에도 윤어게인 극우 유튜버들이 장동혁 뭐 화이팅 뭐 하니까 장동혁 대표 울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설하다가. 그쪽에서 마치 그 윤어게인 세력에 어필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대구 경북 그 통합법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오락가락 부분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말씀하셨는데 법률 전문가시니까 네네. 그냥 요 3법이 어떻게 네. 시행돼도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체계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뭐 사법체계 자체가
흔들리거나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사실은 사법 체계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떻게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오늘 아침에 무슨 뭐 전 세계 사법 신뢰도 봤을 때 우리는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 사법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근데 검찰이나 법원이나 신뢰도 하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신뢰도 하락을 극복할 수 있는 본인들의 성찰과 대안을 좀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분인가요? 5분의 대법관 후보를 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그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이 코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만연히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노태학 대법관 퇴임하셨거든요. 예. 근데 만연히 이유도 분명히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본인 추천받은 4사람 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히려 대법원을 지금 그 소위 렉에 걸리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매듭을 먼저 풀어주셔야 네.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 중에도 장관급 뭐 총리급 인선이 있었습니다. 네네. 4선 박홍근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운 후보자 낙마안고 자리고 네. 총리급 규제 합리위 부위원장에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통일 부지사인가요? 예, 경기도 통일부지사. 이분 그 변호했던 분이 국민권익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신장식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병태 그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네네. 요 분은 뭐 통합 인사를 대통령께서 통합 인사를 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취지가 좋다. 네네. 근데 이분이 통합 인사에 걸맞는 분인가? 저는 이병태 그 지명자께서 스스로 본인이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이병태 지명자 같은 경우 세월호를 조롱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롱하고 거의 뭐 악마에 가깝게 비난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썼던 글들을 저도 한번 쭉 다 봤는데 네.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재벌들에게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것만을 합리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하게 불합리하게 그 철밥그릇을 보장해주는 공무원들 이런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네. 근데 글을 보면 재벌에 관련된 규제는 다 풀어줄 것 같은 기세예요. 기존에 말씀하신 거. 그럼 이게 통합 인사에 맞나? 세월호 조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조롱과 악마화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던 그 이병태와 지금의 이병태는 네.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스스로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했고 네. 최고 지도자 제거한 후에도 그 공습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국혁신당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그 세계 경찰이라고 했던 미국이 세계 깡패가 된 조폭 두목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폭격 이후에도 특히나 그쪽에서는 무슨 뭐 콜레터럴 데미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간인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잖아요. 소프트 네. 타겟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학생들 그 사망한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란에서 그 시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뭐 그게 3천 몇 명이다 3만 몇 명이다 그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건 분명히 규탄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 폭격으로 민간인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전 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인류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러면 우리 그 걱정이 두 개죠. 하나는 경제에 미칠 영향. 네네. 오늘 사이드카 주식시장에도 발동을 했고 유가가 바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걱정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걱정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혹시 북한 쪽 쳐다보면서
일방적으로 또 무슨 뭐 제거 작전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은 저 속 깊은 걱정이 있어요. 한반도가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사이에 네.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건 아닐까? 절대 반대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강력한 반대 이런 게 이제 어떤 인류 보편적인 그런 인류의 그렇습니다. 이런 데 기반했다고 저도 보는데 조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거고 당연히, 민주당은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저쪽에 트럼프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합당의 얘기로 다시 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당 속에 큰 당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다양한 목소리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밖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약간 근본적인 질문도 스스로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번 그 합당 이슈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이 네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한 질문과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유럽처럼 예. 소위 다당제 연합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 네. 정치에 더 바람직한 모양인지 아니면 미국 민주당 안에 맘단이나 네네. 오바마나 이런 쪽은 빅텐트 안에 왼쪽 방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빅텐트 안에서 확실한 왼쪽 방을 차지해서 집권에 이르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네네. 저는 이 토론을 제대로 했으면 이게 좋겠어요. 빅 퀘스천일 수 있어요. 예.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에브라임 자발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이요. 이런 성명을 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방침을 통보한 이후에 나온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다만 미국에서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당국자들의 위협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도 불립니다. 세계 원유 한 20%,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입 원유 70% 정도 이제 지나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곳을 봉쇄하면은 뭐 해상 물류라든지요,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일단은 무력 충돌 위협 때문에요. 해상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을 중단을 했고요. 네. 선사들이 우회 항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컨테이너 운송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은 네. 선박 750여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고요. 네. 이 중에 100여 척이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차단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IC 선물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한테 13% 급등을 했고요. 네.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한 배럴당 77.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6.3% 오른 배럴당 71.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중동 체류 미국인들에게 대피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대사관도 철수시키고 있어요? 예, 이란은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 국무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 14개국에 머무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즉시 출국하라는 겁니다. 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은 그 드론 타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사우디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 등을 권고를 했습니다. 주 요르단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해당 지역
미국을 떠나기도 했고요. 네.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이후에도 미국의 공격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예, CNN 방송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했는데요. 네. 앞으로 24시간 내에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크게 늘릴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1차 공격으로 이란 방어력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 그리고 무인 항공기와 해군 능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뭐라 그랬냐면 이란을 공격한 게 정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핵 합의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란은 최근 탄도 미사일과 원자폭탄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와 지하 벙커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래에는 어떤 대응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원유 수급 상황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정부는 충분한 비축류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대비해서 네. 중동 이외의 물량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40척 있다고 하고요. 이 중 26척은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관련 상황을 6일 국회에 보고를 하고 다양한 원유 가스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이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데 중동 불확실성으로 특히 규모 작은 중소, 중견기업들 더 큰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가 오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을 돕기 위해서 13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고요.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에너지와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 뉴스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궁금한 게 또 이제 우려되는 거죠.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안전입니다. 그래서 뭐 대피라든지 이런 긴급 조치들은 잘 전달이 돼 있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의 우리 국민 약 2만 1천여 명 정도가 체류를 하고 있다고 2만 합니다. 1,000명. 네. 예, 예.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 여행객을 포함해서 단기 체류객 4천여 명 정도로 오. 추산이 됩니다. 예, 예. 특히 이란에는 공관 직원을 제외하고 교민 59명, 이스라엘 현재도 616명이 체류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은 물론 바레인,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영공이 전면 폐쇄된 상태인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영공이 봉쇄되지 않은 나라를 통해 긴급히 여행객과 교민을 국내로 수송할 수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접국 이동 및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금융시장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는 좀 살펴볼게요. 국내 금융시장 우려했던 대로 직격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땠어요? 예,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은 물론이고요. 5,900, 5,800선까지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무려 452.22포인트, 7.24% 폭락한 5,791.9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루 낙폭이 452.22포인트인데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의 기록입니다. 네. 장중 낙폭이 워낙 가팔라서 낮 12시 5분쯤에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네. 폭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5% 넘게 하락하면서 1137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6,000피 이제 무너진 건데 하락세 이끈 건 역시 외국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패닉 셀링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5조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지난 9거래일 동안 쏟아낸 물량만 무려 18조 5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네. 특히 반도체주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20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100만 닉스가 나란히 붕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내린 19만 5천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5% 급락한 93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식 시장뿐 아니라 외환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땠습니까? 예, 중동 전운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6.4원이나 오른 1,466.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 거래일 13.9원 폭등에 이어 이틀 사이 40원 넘게 뛰어오른 건데요. 주요국 통화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대외 변수에 취약한 원화의 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나 지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AI와 마주 앉아요? 예, 맞습니다. 얼핏 들으시면은 네. 10년 만에 복수전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세지지 않았을까요? 예, 걱정이 되네요. 근데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와 피말리는 승부를 벌였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무대에 9일 그 무대에 다시 오릅니다. 이번 파트너는 바둑 AI가 아니고요. 국내의 한 인공지능 처리 모델 개발 업체가 만든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알아서 일하는 온톨로지 기능을 탑재한 에이전틱 AI인데요. 네. 이 구단하고 바둑도 하겠지만 주로 하는 거는 대화를 하면서 즉석에서 미래의 바둑을 구상하고 대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세돌 구단과 AI 대화 그리고 대국을 통해서 에이전틱 AI의 상용화를 알리는 기술적 전환점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최 측은 10년 전 AI가 인간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이 장소에서 이제는 AI가 인간의 의도를 돕고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증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파트너로 진화했음 증명하게 됐다. 포시즌스 호텔의 재대결 이거 아주 관심이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주제이죠.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네. 이번에는 좀 낮추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공론 한번 해봐라. 2달 안에 한번 결정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월 말 정도까지 한번 정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정확하게 촉법 소년이 무슨 뜻인지 어떤 범위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 14세가 안 되는 연령은 본인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선언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소년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0세부터 만 14 미만의 소년은 네.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부에 이관해서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소년원, 또 약하면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네. 수강 명령이라든가 이런 보호 처분을 내리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내리자는 것보다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4세로 낮추자. 이게 정확한 설명이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춘다 이건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형사 그래요? 미성년자 나이가 만 13세로 가면 촉법소년 나이도 10세에서 13세가 되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생들도 요즘 키가 70, 80 넘는 완전 어른처럼 친구들이 몸집이 많고 크죠. 특히 중1도 뭐 강도라든가 예를 들면 강간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쳤을 때 단순히 소년보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냐 이런 논란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1이라고 하더라도 아기인데 아직 초등학교에서 갓벗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어떻게 형사처벌이 능사냐. 등치만 큰 어린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 만 14세는 50년대 53년 56년부터 우리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신체적 성장도 있고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 나이여서 네. 책임 능력이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수십 년 전부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꽤 오래되기도 했고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물론 반론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최근에 뭐 사건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최근에도 10대 소년이 40대 여성과 또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큰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촉법 소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편의점 주인에게 난동을 부립니다. 왜 나한테 술을 안 파냐고 난동을 예. 부리면서 나를 때려라. 나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건인데 이만큼 비행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면서 촉법 소년이니까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또 예전에는 대전에서 한 13세가 무면허로 훔친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는 네. 가해자 나이가 만 14세냐 만 14세냐 또는 성년이냐에 따라서 네. 피해 구제의 범위나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응보적 효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두둔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범행도 더 잔혹해지고 뭐 등치만 큰 게 아니라 범행 같은데 잔혹한 범행에도 그런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하니까 과연 이 기준이 맞나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연령을 낮췄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만 13세도 이제 처벌할 수 있어. 만 14세도 처벌할 수 있어라고 네. 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로서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부모가 네네.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재사회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단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봤지만 네. 오히려 효과가 없더라. 그래요? 실효성이 없더라. 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낙인으로 어릴 때부터 전과가 생기면 이 네. 친구들이 더 열심히 살거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느냐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처벌보다는 교화 프로그램 결국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으로 보살핌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이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하고 이제 유엔 안고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라도 이 나이를 낮추는 문제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랑 좀 특수하게 다루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아주
완벽한 처벌은 아니지만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이런 것 제도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낮추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와. 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돈이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이었는데요.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네. 터널의 통신 장비를 점검하던 그러니까 일하러 들어갔던 직원이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하나 주우는데 이게 12월 시세로만 1억 원 상당입니다. 지금으로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요.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 본인이 습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훔치지 않고요. 바로 이제 그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었고요. 2달 만에 주인을 찾은 사건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기사에서는 이 금팔찌 1억 원 상당을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돌려준 것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네. 또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가졌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과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1번이 뭐냐면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경찰이 갖고 있는데 계속 이거 이 정도면 이제 주인 안 나타나는구나 했을 때 신고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유실문법이라는 법도 있는데요. 네. 이 습득물을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공고는 이제 우리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 공고와 동시에 이제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거예요라고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할 수 있고 네. 또 세금 그러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이제 22%의 세금을 내고 22%? 받을 수 네. 있고요. 이 금팔찌 주인은 나타났지만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2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습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주운 물건을 가지는데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씀이신데 자,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도 저보고 이제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은 그 대신 내야 된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좀 많아서 나 이거 안 받을래 하면 그 권리 포기할 수 있겠죠?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게 더 큰데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현실로는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현금화하기 어려운 뭐 물건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찾아가거나 안 네.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고에 기속됩니다. 네. 보통은 공매에 붙여서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좀 중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복지단체 등에 이제 전달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공매하는 유실물을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 부업처럼 이것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실물법에 따라서 이 물건의 소유권 기속, 보상체계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주인은 사실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손에 차고 있던 팔찌를 밖으로 휙 던졌다라고 하고요. 이 찾을 때도 소유권자가 이 사람인지 명확하게 찾아야 돼서 구매한 기금속 업체 이 사람이 구매한 게 맞는지 네. 또 팔찌에 특정한 이니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소유자는 찾았다고 합니다. 네. 저 갑자기 영화 제목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로스트 헌터 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그 이제 부업처럼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여하튼 그냥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유실물법에 있어서 우연히 습득했는데 네. 범죄 수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요. 경찰에 신고했다가 예. 괴롭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대도요. 자, 그리고요. 분실하신 분 입장에서는 와, 그거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값진 물건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거 좀 사례금을 주고 싶은데 근데 또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줄 수도 이게 순전히 주인 마음인지 아니면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이 보상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실제 주운 물건이 값어치가 나가면 실제 줘야 됩니다. 유실물법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급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 보통
10%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만큼 이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협의해서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서 적정한 수준을 판사님이 결정해 주게 되는데요. 법정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나 있습니다. 보죠? 왜냐하면은 예. 실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실제 보상받은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이 고물 수거성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4,800만 원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이 돈이 버려졌나 봤더니 90대 노인이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런닝머신에 보관했다가 이걸 깜빡 잊고 이제 고물상까지 버려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노인과 가족은 이 잃어버릴 법한 액수의 10%에 상항하는 487만 원을 고물 수거상에게 지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물건을 주웠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를 뭐 어디다 찾아줘? 이거 이 사람은 잃어버린 거지 하고 그냥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진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법의 처벌을 받습니까?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죄이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가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이것도 형사 전가가 되고요. 네. 문제는 결국은 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